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수업 시간인데요. 사교육 경영론에서 사교육 경영 환경과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사교육 경영의 환경은 많은 선생님들이 경기가 계속 침체되어 있고 학생 인구 수가 감소되어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사실 사교육의 규모, 수익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극화가 커요. 그래서 사실 상위 20% 학원이 사교육 기업이 전체 학원이나 사교육 매출액의 80%를 가지고 있는 파레토 최적이 여기에서 또 그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소형 학원들은 사교육비 규모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어려운 이러한 이제 경영이 녹록지 않은 실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요즘 젊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야간 근무하는 거,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거, 이런 것도 싫어가지고 채용하는데도 되게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러한 사교 경영할 때 정말 만만치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뭐 주식시장에 상장을 한 대표 사교육 기업들은 프로그램을 전문화하고 사업화를 다각화하면서 종합교육 기업으로 성장을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뭐 학습지 기업이라고 그래도 학원, 온라인 뭐 이런 거 다 같이 하고 있고 온라인 회사라고 그래도 학원아 뭐 이런 또 하고 있고 또 초중등 사교육이라고 원래는 했었는데 지금 영유아부터 대학생까지 이렇게 굉장히 이제 그 세를 넓혀가는 학원이 있는가 하면 우리 동네에서 하는 이제 중소형 학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좀 자영업의 형태로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공급자 간에 경쟁이 치열하고 창업을 해도 실제로 그 성공 가능성이 그 투명하지 않은 이런 경우에서는 최대한도로 어쨌든 창업 경영의 성공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학원이나 사교육 경영의 환경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또 그에 기초해서 현실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변에 있는 학원 원장님들을 보면 그런 경영 환경에 대한 검토나 분석을 간과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막 하면서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뭐 학원을 양적으로 성장하기도 어렵고 있는 것을 어떻게 좀 질적 성장, 그러니까 즉 아까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교육 서비스 수준을 높여가지고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때고 그래서 경영 전략도 사업을 확장하기보다는 어떤 품이나 질을 높이는 그런 쪽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보여요. 그리고 이제 사교육 산업이 성장일 때는 뭐 크게도 하고 수익률도 높은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경영 노하우를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교육 서비스의 수준을 높일지 그것이 핵심 영역을 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교육 경영에서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성장 가능성 그리고 순영업이익 그리고 창업을 성공으로 이끌고 기존 기업이 제대로 되기 위한 이런 충분한 계획과 경쟁력 있는 전략. 또한 아무리 이렇게 전략을 세워도 뭐예요?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철저한 실행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렇게 충분한 계획, 경쟁력 있는 전략, 또 충분한 실행력 이런 것들을 힘을 발휘하려면 어쨌든 경영 환경에 대한 검토 그리고 분석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영 환경의 어떤 검토 분석이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미시 환경은 그럼 어떤 범위와 영역을 우리가 미시 환경이라고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거시 환경도 우리가 미래의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려면 봐야 되는데 그럼 거시 환경의 영역 범주는 뭐라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이러한 환경 분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학원을 운영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경영 분석을 해서 좋은 전략을 짤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환경 검토 분석의 중요성은 이제 그 한국 기업, 뭐 사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는 어떤 산업과 규모, 수익 차이가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관광산업이 뜬다, 의료산업이 뜬다, 한마디로 뭐 학원이 잘 된다. 이럴 때는 그 의료, 관광, 학원, 사교육 뭐 이런 걸 하면 그냥 그 기업이 잘 될 때, 안 될 때에 따라서 유동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어져서 산업 간 규모, 수익률 차이가 별로 없고 같은 산업, 같은 사업 간에도 수익률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잘 되고 못 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학원, 의료, 뭐 어떤 식당, 뭐 이렇게 해도 그러한 매출의 규모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이러한 환경을 분석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잘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 경영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경영 환경을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전략을 수립했을 때 아니면 환경 분석을 하고 전략을 수립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 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때는 지금까지 해놓은 경험, 직감에 근거해서 전략을 수립하게 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실체인지를 잘 모르고 뭐 이럴 거야 라는 선입견에 의해서 전략을 수립하기도 하고 내가 이런 전략을 세우면 아마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과대 추정, 과소 추정될 그러한 예상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환경 분석을 하지 않을 때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보는 전략을 많이 수립한대요. 그래서 자기 좋을 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보다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환경 분석을 꼼꼼하게 하면 우리 시장 현실이 지금 이러네. 이런 근거에서 해서 객관적 평가에 따라서 전략을 수립해서 훨씬 애매모호하지 않은 현실 적합성이 높은 이런 전략을 수립하기가 쉽고요. 특히 이제 기업 분석을 해보면 우리 학원은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런 약점이 좀 있네. 그럼 우리 장점을 어떻게 살리고 약점을 어떻게 보완하지? 이런 이제 전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라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후년, 5년, 10년까지도 볼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쓸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되고 그런 안목은 환경 분석을 통해 생긴 자료, 근거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체계적인 목표 수립과 비전,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도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전략이든 큰 전략이든 가능하면 조금은 더 이성적이고 조금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환경 분석을 하는 영역을 이제 많이 볼 건데요. 이러한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환경을 볼 수 있는지 측면에서 여러분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교육 경영의 주요 환경은 실제로 이제 기업 내부, 또 미시 환경, 또 거시 환경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환경은 동전의 양면처럼 위험 요인이면서 기회 요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들이 계속 이제 늘어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시 환경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 기업 내부는 이제 우리 학생, 학부모, 뭐 이렇게 고객, 내부 직원들이라 볼 수 있는데 잠재 고객, 우리 학원에 학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고객, 또 경쟁자, 건너편에 학원 원장이 경쟁자인지 누가 경쟁자인지 봐야 되겠죠? 주변 학교,
또 학부모 특성, 또 협력사, 생산 요소 시장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보고 학원이 어떻게 돼야 되겠다 이렇게 전략을 짤 수 있는 거고요. 좀 더 넓게는 뭐 인구 구조, 아이들이 지금 줄어서 학원을 그만둬야 되나? 라고 했더니 인구 구조가 이런데 엔젤 시장이 더 커지고 있더라. 그러면 초중등만 너무 하지 말고 영유아로도 가야 되겠구나. 또한 대학생들이 대학교까지 가서도 취업이 안 돼가지고 사교육을 많이 받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교육의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시 환경으로 볼 때는 인구 구조라든지 또 교육, 공교육의 변화, 경제 지표의 변화, 사회 문화의 어떤 변화, 또 정책도 봐야죠. 또 기술 진보 당연히 봐야죠. 지금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렇게 결합되는데 어떤 게 또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죠. 기술 진보로 인해서 이제 코딩 교육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거시 환경이라고 볼 수 있고 경영의 어떤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주요 환경은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예견하고 발빠른 대응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교육 경영에서 이제 내부 환경은 이제 계속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미시 환경 요기를 중심으로 하고 인사관리부터 목표 뭐 이쪽은 다 이제 내부 환경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인적 환경으로는 이제 조직 구성원 그리고 학생 학부모가 어떤지 이런 이제 환경 분석 좀 해야 되고 이들이 충성도는 굉장히 높은데 사실은 충성도 높이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에 대한 환경 분석 이제 잘 여러분들이 탐색하셔야 되고 또 물적 환경, 교육 시설과 교육 환경 경쟁학원보다 좋은 것이 좋은 건가요? 그래요? 길 건너 학원보다 우리가 교육 시설과 교육 환경이 좋으면 우리는 물적 환경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끄떡거리는 선생님들도 계실 건데요. 단순히 보면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길 건너편 학원을 보고 그보다 좋은 게 아니라 우리 학원만의 환경 구축인 거죠. 우리 학원에서 목표 고객으로 삼고 있는 그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교육 환경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학생이 어리거나 그러면 조금 더 유아틱하게 환경을 만드는 거고 고등학교 2, 3학년 같은 경우는 또 그 학생들이 맞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부 환경은 단순히 그냥 옆에 것과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특성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부 환경도 잘 보셔야 되고 잠재고객 같은 경우는 이제 재원생 이외에 학생들의 특성, 분포, 요구 그래서 아무나 뭐 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받고 싶어하는 목표 고객과 같은 잠재 고객이 얼마나 있는지 보셔야 되고 경쟁자 우리가 학원 원장님 같은 경우는 경쟁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건너편 학원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학원 다니다가 애들이 옆에 학원으로 가기도 하지만 학습지를 하기도 하고 인터넷 강의를 보기도 하고 개인 과외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학원 다니면서 학습지도 같이도 하고 학원 다니면서 인강도 같이 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다 대체제이면서 서로가 또 보완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교육의 보완제와 대체제가 공교육이 아니고 이렇게 또 이 사교육끼리도 대체제와 보완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교육 경영 환경에서 경쟁자 분석은 이렇게 4가지 정도 다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학교, 당연히 공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봐야 되고 공교육 보충교육도 봐야죠. 그래서 EBS 교육방송의 어떤 변화들, 방과학교의 참여율이나 프로그램의 변화들, 이들에 대한 정부나 뭐 또 학교 장의 어떠한 흐름들 이런 거 좀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부모의 협상력.
부모가 얼마나 의사결정을 하냐는 거죠. 그들이 교육 수준, 소득 수준, 또 비용 대비 수익을 얼마만큼 고려하나, 의사소통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굉장히 이 학원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 시험을 보면 학생들이 성적이 8학군이 높게 나오는데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부모의 교육 수준으로 나타났어요. 부모의 소득도 아니고 그 지역의 학교, 학원이 잘 가르쳐줘도 아닌 거예요. 부모가 교육을 많이 받아서 뭐 훌륭하게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의 협상력은 어떤가? 또 협력사와의 관계도 보래요. 개인기업, 전문기관, 공공기관. 우리 요즘에 이제 렌탈도 많이 하죠. 복사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뭐 여러 가지로 렌탈사, 복사용지, 배급사, 또 지원사, 뭐 독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ERP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이들 심리 측정 도구의 그런 회사들, 뭐 그런 것들하고도 협력이 잘 돼야지 학원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구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생산 요소 시장. 이거는 이제 서비스, 교육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인적 물적 배급 시장이에요. 구인 구직 사람들 어떠냐 하는 거죠. 요즘은 훈장마을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어, 용이하게 구인 구직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뭐 사람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임대시장, 임대료가 얼마만큼씩이고 상가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가 적절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데가 창업하기에 좋은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제 학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지금 가지고 있는 학원 운영하고 있는 범주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잠재교육은 도대체 몇 명이나 있는가? 우리 학생이 우리 동네에 100명 있는데 내가 상위권만 생각해. 그게 30%라고 했을 때 30명이야. 근데 우리 학원에 도대체 몇 명인가? 10명이야. 그럼 20명은 딴 학원에서 있구나. 그럼 그 학생들을 어떻게 우리 학원으로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지 이런 잠재고객 분석, 경쟁자 분석, 학교 분석, 협상력, 협력사, 생산요소 시장 이런 분석을 좀 해봐야 되고 창업하는 선생님들이야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학원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도 이제 결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이런 환경을 보셔야 되고 특히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경쟁자 분석만 조금 더 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존 학원을 어떻게 분석하냐. 여기는 학원의 수가 많고 경쟁하는 학원의 규모나 힘이 동등하며 또 학원이 거의 차별화가 없어. 거의 비슷해. 그리고 어떤 전환 비용이 들지 않을 때는 학원 간의 경쟁이 더 격화되는 거예요. 이 학원이나 저 학원이나 서비스가 거의 비슷하고 경영의 비밀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기존의 학원을 볼 때는 경쟁학원의 교육 서비스 파악을 잘 해야 돼요. 길 건너 학원에서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이거나 아니면 하던 걸 중단하는 경우 그 배경과 행동이 왜 그런지 잘 봐야 되고 홍보나 광고 전단지를 통해서 그런 서비스 변화를 잘 봐야지 경쟁자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잠재 고객 및 시장 규모의 변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입한 후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 학원에 대한 탐방은 가보기도 하고 미스터리 쇼핑처럼 뭐 엄마나 아니면 친구를 보내가지고 상담을 시켜보기도 하고 전화를 해보기도 하고 당연히 홈페이지는 보기도 하죠. 그래서 기존 학원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는 기본적으로 경쟁자 분석을 좀 해봐야 된다. 신규 학원이 이제 제일 위험하죠. 왜냐면 이 신규 학원을 오픈하는 사람들은 기존 학원보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내세우면서 하죠.
똑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럼 기존 학원들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좀 잘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차별성, 특별성을 막 강조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아이 재원생을 공격하는 거죠. 우리 재원생을 빼나가려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죠. 음. 그래서 신규 학원이 증가할수록 과도한 경쟁이 불가피해져요. 학원 시장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학원은 진입장벽이 낮아요. 뭐 다른 것보다 창업 비용도 적고 작게 시작해서 크게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 학원에 대한 분석이 매우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학원의 프로그램이 뭐고 그 학원에서 강조하는 차별성, 특별성이 도대체 뭔지 이걸 보고 거기에 대응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실제로 신규 학원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존 동네에 있는 학원보다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차별성,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 마케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교육의 대체제, 보완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원, 학습지, 개인과 온라인 이게 서로 대체제며 보완제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고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학원, 학습지, 기업, 온라인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나름의 경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가볍게 보지 말고 이런 학원 원장님이라면 학습지, 개인과 인터넷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외국 기업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사교육 기업 같은 경우는 외국 기업이 이제 강남이라 뭐 이렇게 종로 이쪽에만 있기 때문에 실제 동네 학원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그러한 환경 분석까지는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지금보다 훨씬 큰 기업, 더 각축장이 될 수 있는 대치동이나 이쪽으로 나가서 외국인 학원 옆에 창업을 한다. 이럴 때는 이제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국내에는 한 10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고 시장 점유율도 높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환경 분석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분석도 들어가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온라인 교육이에요. 지금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이게 외국 기업인지 한국 기업인지도 모르게 엄청 많이 이제 이러한 것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교재 시장 이거는 외국 기업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여러분이 이제 런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미시 환경에서 우리가 좀 더 보려는 거 부모의 협상력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학부모가 왜 우리 학원을 선택하는가? 그거죠. 학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그래서 부모의 협상력이 너무 높으면 우리가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사교육 종사자들이. 사실 학원의 협상력이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의 협상력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 학원의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학부모는 왜 자녀를 우리 학원에 보내고자 하는가?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을 보충하고 우리 애가 필요한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아니면 엄마들이 회사를 다니니까 우리 애를 좀 맡기고 싶어서 이런 이제 이유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 보충도 잘해주고 걔가 필요한 교육도 잘하고 엄마 퇴근할 때까지 애를 잘 봐주고 숙제 지시도 해주고 굉장히 잘해요. 라고 하면 우리 학원의 협상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모들을 상담할 때도 그렇고 관리할 때도 그렇고 학부모는 왜 우리 학원에 애들 보냅니까? 또 학부모는 언제 자녀를 학원에 보내고자 하는 거죠? 평상시에? 아니면 시험 때? 방학 동안? 어떤 때냐는 거죠. 그런 걸 잘 보고, 아, 이 어머니는 시험 기간에만 보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시험 대비를 우리가 잘해줄 수 있으면 학원의 협상력이 확 높아지는 거죠. 방학인데, 방학 프로그램이 아주 남다르게 짠짠하게 짜져 있어. 그러면 학부모가 요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언제 보내려고 하는지 꼭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학부모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학원을 이용하고자 하는가?
음.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좋아서 프로그램만 좋으면 나는 뭐 괜찮아. 아유, 그래도 뭐 비용이 적절해야지. 시설이 뭐 괜찮아야지. 아이, 뭐니뭐니 해도 강사진이지 뭐. 근데 어머, 우리는 뭐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해. 내가 지금 애를 봐줄 수가 없거든. 음. 그런데 어떤 부모님은 다 관두고 나는 거리가 중요해. 괜히 애들 멀리 보내갖고 고생하고 위험하게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 어떤 걸 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학원의 학부모들은 프로그램, 비용 같은 거 별로 안 따져. 프로그램과 강사, 이걸 엄청 중요하게 따지는 부모님들이다. 그럼 그런 부모님들을 가능하면 모시려고 애를 써야 되고, 프로그램의 교육 서비스도 프로그램을 높이고, 강사진을 높여야 돼요. 이런 경우는 거리 멀어도 막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가 중요하다. 이건 이제 집 앞에 있는 학원 보내는 엄마들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는지 이런 것 좀 물어보고요. 부모의 협상력을 알아봐야 되고요. 부모의 구매력 당연히 알아봐야죠. 소득 수준, 자산 수준, 조부모의 체력 이런 거 봐야 돼요. 예전에는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얼마예요? 이런 걸 사교육비 조사에서 많이 물어봤거든요.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학원비를 300만 원 쓰는 거야. 이게 어떻게 그럴 일이 가능한가? 강남 애들을 보니까 엄마들이 아버지 소득 해봤자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사교육비가 막 1000만 원씩 들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소득이 문제가 아니라 자산이 문제였던 거야, 자산. 부동산이 많고 뭐 이런 경우는 뭐 금융 자산이 많으면 월소득이 별로 없어도 이 자산이 많아서 사교육을 많이 쓰더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봤더니 조부모의 재력. 부모는 돈도 별로 없고 소득도 별로 없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자야. 아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부자야. 그러면 학부모 구매력이 싹 높더라는 거죠. 학력. 그분이 부모님이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느냐, 또 해외 유학을 경험했냐, 이거에 따라서 협상력이 높고 낮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들을 보면 해외 유학, 뭐 아니면 해외 거주 경험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매력, 학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좀 보고 응대를 해야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학부모가 기대하거나 인식하는 자녀에 대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성적일 수도 있죠.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하위권 엄마가 뭐 희망사항으로는 상위권이지만 이 학원에 보내서 기대하는 것은 한 중위권만 가져도 고맙겠어요. 그러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성적을 우리 학원에 맡기면서 기대하는 정도? 또 태도. 모범생도 있지만 보통 모범생도 있고 아니면 문제 학생이라서 특별하게 관리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성적 태도 말고도 학교도 있죠. 뭐 인서울 학교 아니면 스카이 아니면 뭐 경기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의대, 상대, 뭐 법대 아니면 교육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기대하는 그 자녀 수준에 대한 기대의 정도 이런 것도 여러분들을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협상력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잘 보고 내가 그에 부응해서 우리의 협상력을 높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시 환경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뭐 이거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인구 구조 당연히 봐야 되죠. 그래서 인구가 적어진다고 많은 선생님들 고민하는데 저는 학생의 양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자녀의 양과 질의 대체 현상이 1970년, 뭐 60년 미국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학생 수가 이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에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자녀를 조금 나는 만큼 잘 키우려는 부모의 욕구가
교육비 지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인구 구조를 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교육의 영역, 폭, 질 이런 것들을 고민하려는 거지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실버 시대 노인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셔야 돼요. 예, 요즘에 뭐 복지관이나 아니면 성당 교회에서 하는 그 노인 교육에 대한 그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노인이 약 60%가 고등학교 졸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교육 수준이 자꾸 높아지고 있거든요. 65세 이상. 그래서 그분들이 만족할 만한 사교육 서비스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교육 환경에 대해서는 이제 직업관이 변화해요. 옛날에는 사자 들어가면 다 좋아했는데요. 지금은 뭐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여전히 의사, 판사, 변호사 뭐 이런 거 꿈꾸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도리어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해외 유학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유학 전문 기관 이런 것들도 좀 더 고민하면서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제 환경. 돈이 있어야 사교육 투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 변동과 경제 지표는 굉장히 중요하고 실업률, 물가 상승비, 또 교육비 보조 이런 거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뭐 사교육이 어떻게 되겠다. 지금 코로나처럼 뭐 올 수업이 된 데는 경제, 사회, 문화, 정책 뭐 다 모든 게 마비되는 거니까 이런 특수한 상황 말고 일상적으로 노말할 때 우리가 경제 지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거 보고 창업을 했을 때도 규모 이런 걸 좀 더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사회 환경, 지리적 요건과 지역사회 특성이죠. 지역사회 관행 이런 정서를 좀 이해해야 되고 주변 학원, 관공서, 공동체 이런 연결망 등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이러한 미래의 불안감, 불투명성 또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에 여전히 깔려져 있는 학벌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사회 환경도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된다. 문화 환경에서는 공유된 신념과 태도예요. 우리나라의 공유된 신념과 태도 가장 대표적인 건 유교 문화와 교육열이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교육을 어떤 출세의 수단으로 삼는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난과 전쟁과 고통 속에서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만큼 잘 시키겠다. 이런 교육열이 세계적으로 높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떠냐는 거죠. 서구 문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보편적 사랑이 확대되고 있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학원 앞에 보면 애는 학원에 안 들어가겠다고 하고 엄마가 막 억지로 끌고 들어오는 애들도 있었어요. 요즘 그런 거 전혀 없죠? 응. 자식을 위해서 헌신을 하지만 무조건적인 헌신? 되지도 않을 때 헌신하겠다는 이런 부모는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독립선언을 해요. 이제 더 이상 손자, 손녀 안 봐주겠다고. 혹시 뭐 여유 있으면 경제적 지원을 하겠지만 일단 안 봐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엄마들은 맞벌이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교육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화 환경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고 정책 환경은 뭐 여러 가지 사교육 이외의 정책들도 많이 봐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좀 더 관심 있게 볼 거는 사교육 경감 정책이죠. 사교육 없는 학교가 우리 지역에 생기는 거야. 자유학년제, 또 뭐 주말 휴무제, 입시제도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동네 학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것들 잘 보고 이제 경영 활동을 해야 되고 기술 진보 봐야죠. 그래서 교육 방법을 내가 어떻게 다양할 것인지 그리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더 잘 기술 진보를 활용해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넓게 보면서 경영 활동을 하면 좀 더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제 경영 환경에서 보면 실제로 경영 패러다임이 크게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서비스 경영 시대죠.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고, 그래서 이제 고객 가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익숙한 예전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3차 산업혁명 때 산업화 시대, 제조업이 조금 더 주를 이루었던 이런 때의 경영 환경을 보면, 이러한 기업의 수익의 원천이 자본과 노동 생산성이고, 여기 사업 목표로 우수한 상품을 만드는 거고, 관리자들은 업무를 관리하거나 감독하고 그 직원들을 지시하는 사람들이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종업원들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복종하고 단순히 위에서 시키는 대로 지시 대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조직에 있어서는 업무를 통제하고 는 걸 기본적으로 했고, 주어진 작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 작품이 완성되는 게 생산물,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그런 상품을 쓰는데, 실제로 이 산업화 시대에서의 기업이 바라보는 고객은 굉장히 소모적이고 대체 가능했다고 그래요. A라는 고객이 안 사면 B라는 사람이 사줄 것이고, B가 안 사면 C가 사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 기존 고객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렇게 깊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 고객 가치 시대, 뭐 2017년 이후 2020년 지금 보면 수익의 원천이 서비스 품질에 있다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거기서 얼마만큼 노동이 생산성이 나냐가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가 그만큼 품질이 좋으면 그게 돈 버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용성, 신뢰성, 응답성, 확실성, 공감성, 막 의사소통성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예절성 뭐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지 돈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목표는 우수한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 품질을 높여가지고 이걸 토대로 고객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주는, 고객의 가치를 창조해주는 것이 사업의 목표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고객이 생각하지도 못한 서비스를 내가 생각해가지고 고객에게 알려주는, 사회가 미래가 이렇게 바뀔 거니까 이런 교육을 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그래서 고객의 가치를 창출해주는. 그래서 원장, 부원장, 팀장, 실장 이런 관리자들은 밑에 사람들을 뭐 이렇게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감독하는 게 아니라 이끌어주는 리더, 더 잘하라고 격려해주고 지원하는 이런 격려자, 지원자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고, 종업원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서비스 품질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을 위임받아서 품질이 관리자, 이 권한을 부여받는 대상자로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나가는 또 다른 관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조직, 원장부터 이 말단 직원까지 이런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 지원형 시스템의 구조와 시스템을 갖게 된다. 그래서 업무는 높은 품질의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고, 이게 좋은 품질이냐 아니냐는 원장이나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만족하냐 안 하냐는 거예요. 여기서는 산업화 시대는 원래 이 기업에서 만들고 싶은 상품을 잘 만들어내면 작업이 완성되고 그게 좋은 평가를 받는 건데요. 지금 시대에는 아무리 내가 좋게 했어도 고객이 만족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서비스 품질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런 서비스 품질을 최적화해서 만들려고 한다면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에 대한 분석, 학부모의 협상력, 기존 경쟁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춰서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있어서 이런 고객, 우리가 보는 학생 학부모는 A가 안 오고 A가 그만두면 B가 오겠지, B가 그만두면 C가 오겠지, 이런 게 아니고, A가 한 번이 되면 계속적으로 A가 나아가는, 계속 고마운 자산으로 그 학생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고객은 한 번 고객이 영원한 고객이야 라고 생각할 만큼 자산으로 생각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사교육 경영의 예로 학원을 보면 예전에는 2005년 정도까지만 해도 학원이 큰 학원, 중간 학원, 작은 학원이 있는데 지금은 뭐 큰 학원, 소규모 학원, 1대1 학원 이렇게 돼요. 근데 미래에는 사실 규모는 더 알 수가 없고 규모보다는 어떤 질, 그것도 흉내낼 수 없는 교육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미래는 내가 이제 2018년이라고 여기다 써놨는데요. 미래는 2021년이 아니에요. 2021년에 이러한 서비스를 하려면 2018년, 19년부터는 이런 인식과 안목을 가져야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죠. 흉내낼 수 없고 차별화된 서비스. 즉 이미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만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고 미래가 이렇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수업 같은 경우도 예전에 다 몇 대 몇이었는데 지금 온 오프라인이 되고 앞으로는 전자교과서가 되면서 더더욱 이제 종이보다는 전자 쪽으로 더 많이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서 또 다른 어떠한 제2, 제3의 교육 서비스 제공 방식 이런 거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정책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사교육 경감일지, 지원일지 뭐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원 경영에서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2005년도까지만 해도 학원은 그냥 열심히 하면 먹고는 살았어요. 네, 현재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얼마만큼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냐는 거예요. 즉, 내가 하고 싶은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아는 걸 열심히 가르치면 됐었는데 이제 그거 갖고 안 되니까 고객이 필요한 거를 알아보고 충족시켜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명품만 살아난다는 거 보여요. 정말 흉내낼 수 없고 차별하고 고품질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해야만이 미래는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즉 왜냐하면 지금 학생 수가 준다고 걱정하는 학원은 아직 여기에 못 간 거예요. 사실 여기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 수가 주는데도 돈 많이 버는 학원이 여기가 있는 거죠. 2020년에 살아도 이미 여기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상위 5%의 학원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교육 기업 간 경쟁이 계속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변화에 적응하려고 애쓰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경영 분석을 하는 거는 승승장구한 학원과 그렇지 못한 학원들은 이런 환경 분석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서라고 보여요. 그래서 기업 분석, 뭐 사교육 기업 분석, 학원 분석 이런 것들은 지금 내가 경영하고 있는 시장 현실을 직시하고 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이런 걸 검토하고 잘 파악해서 전략을 수립한다라는 측면에서 기업 분석은 매우 필요하고 주먹구구식 경영에서 전문 경영체제로 나가는 첫 번째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분석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종류도. 근데 그걸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장 기업 분석에서 많이 쓰는 스와트 분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스와트 분석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이후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이 스와트 분석의 개요는 좀 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스와트 분석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기업 내부, 학원으로 보면 학원 내부의 강점, 학원 내부의 약점, 그래서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또 학원이 경영을 잘 하기 위해서 외부 요인으로 기회 요인은 무엇인가? 학원 경영의 긍정적인 요인은 무엇이고 또 학원 경영의 외부 요인에서 위협이 되는 요인, 부정적인 요인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써보고 그런 것들 강점을 강화시키고 약점을 약화시키면서 강점을 활용하고 기회 요인을
기회 요인을 활용하기 위해서 강점을 어떻게 더 높일 수 있는지 이런 전략들을 짜보려는 기본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니셜을 따서 SWOT 전략이다. 그래서 스와트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이 경영을 이런 분석을 하는 이유는 스와트 분석이란 게 있대.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보는 거래. 이렇게 그냥 머리로 알으려고 이런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선생님 학원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제 훌륭한 학원에 대한 예를 한번 적어본 거예요. 학원 시설과 프로그램도 좋고 강사진도 훌륭하고 전통도 오래됐어. 입지도 좋고 돈도 많아. 이런 학원을 운영하기 쉽겠죠? 그런데 보니까 교직원이 여전히 개인주의고 파벌주의가 있고 여긴 다 좋은데 전문 상담 요원, 상담 시스템이 조금 미흡해. 그리고 뭐 전통과 입지는 좋을지 모르는데 사실 교육이나 연구개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훌륭한 오래된 강사진들은 오래 다니는데 신입 교사들이 오면 금방금방 그만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고령화되고 있고 조직 구조가 좀 취약해요. 그래서 이 각각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전체가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이 부족한 이런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학원이 어쨌든 잘 해봐야 되니까 보니까 애들은 줄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애에 맞는 교육 좀 해주세요라는 요구도 많고 입시 제도의 변화 이게 이제 기회도 되고 위협도 될 수는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학종 같은 게 많아지면서 단순히 이제 교육뿐만 아니라 진로 진학 뭐 이런 데 대한 요구도 많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기회 요인이 있을 수 있고 고기 무상 교육이 도입됐어요. 이게 어찌하여 기회 요인인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제로는 이 무상 교육 학교 돈 안 내면 어디다 쓸 거냐 물어보니까 대체적으로 사교육에 다 쓴대요. 그럼 사교육 산업에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유치원의 방과 후 영어 교육 가능 뭐 이런 것들 방과 후 수업으로도 갈 수 있고 또 이제 평생학습 사회 도래 이번이 평생학습 사회가 되면서 이제 성인 뭐 그 노인들 이런 교육까지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사업의 기회만 잡으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여기 이제 양호한 자금력이 있고 입지도 좋고 전통도 있다면 이런 평생학습 사회에 새로운 어떤 교육 라인을 아마 디자인하거나 런칭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보니까 생산 요소 시장도 들어와. 청년 실업이 많아지면서 또 조기 그 퇴직이 많아지면서 마땅히 직장을 가지기 어려운 사람들이 학원이나 사교육 강사 한번 해볼까? 구인구직이 좀 편할 수 있다. 그리고 요즘 뭐 임대 신축 건물 엄청 많잖아요. 근데 요즘 잘 안 나가니까 아마 학원 시장 다 이제 좋아해요. 엄마들이. 건축주들이 임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회 요인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시설과 좋은 프로그램을 더 넓혀가지고 어떠한 이런 여기 널려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고민하면 되는데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저출산 어, 어쨌든 전체 파이가 지금 줄고 있다는 거죠. 음. 전체 파이가 줄면 내가 내 것으로 할 것도 좀 줄을 수밖에 없으니까 위험 요인일 수 있고 국내 경기 침체 뭐 이러한 EBS 교육방송 확대시키겠다. 그리고 대기업들 대규모 학원들이 좀 소규모 학원들을 잠식시키는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학원에 보니까 이렇게 다 좋은데도 왠지 요즘 안 좋은 소문이 나서 퇴원생이 증가하고 있어.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보면서 또 뭐 이렇게 신규 학원들이 진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존에 있는 강점으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짤 수 있는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약점이 있는데 이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까? 전문 상담 요원 및 시스템이 미비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있는 직원을 전문 상담 요원으로 교육을 할 건지, 아니면 전문 상담 요원을 새로 채용할 건지, 아니면 상담 시스템을 어디서 하나 프로그램을 도입할 건지, 아니면 내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건지,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즉, 양호한 자금력이 있으니까 이러한 전문 상담 인력이나 이런 시스템을 하겠다. 양호한 자금력이 있으니까 이러한 교육이나 연구 개발을 좀 더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훌륭한 강사진이 있으니까 이들을 교육시켜서 신입 직원들이 퇴사하지 않도록 미리 이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쨌든 오래된 전통이 있으니까 이런 전반적인 걸 잘 활용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쨌든 토탈 서비스 개념으로 시스템 학원의 구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렇게 강점을 사용해서 약점을 보완하기도 하고, 약점을 보완함으로써 기회를 활용하고, 또 강점을 잘 살려서 위협을 또 퇴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점을 보완해서 기회 요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강점으로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약점을 보완하여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씩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실 때 뭐 약점을 보완해서 위험을 퇴치한다.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상담 요원 뭐 이런 것들을 아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전문적인 상담 요원 아니면 시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서비스의 과정부터 결과까지 토탈 서비스를 한다. 그 약점을 보완함으로써 저출산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서비스로 우리는 그 목표 고객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저출산의 위협을 어, 퇴치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경기 침체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침체가 위협이라는 거는 어쨌든 돈이 없어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이런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으로서 토탈 서비스를 해서 그나마 올 수 있는 애들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전략을 좀 짜볼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스와트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뭐 SO 전략, 강점 기회를 활용하여서 어쨌든 강점을 살려가지고 기회를 잘 활용해서 내가 좀 더 안정된 경영 전략 구조를 가지고 싶다. 이럴 때는 여러 가지도 해보겠지만 끝에서는 학원계에서 한 번도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 중 시도해 볼 만한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ST 전략. 강점으로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경쟁 학원보다 더 강화해야 될 서비스는 무엇인가? 음. 그리고 서비스 확장, 서비스 침투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좀 고민해 보시면 되고 약점을 이제 보완하고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거. 대체적으로는 이제 학원의 역량, 시스템을 강화하는 게 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나 연수를 어떻게 실시하고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할 건지. 그리고 전략적 제휴, 뭐 강사 파견제, 외유기관과의 제휴,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제 약점을 보완하여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거, 이런 건 솔직히 많진 않죠. 그래서 정말 이래저래 다 안 되겠다. 그럼 매각, 집중화, 통합화, 인수합병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계에서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 중에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정 안 되면 이쪽으로 가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약점을 보완해서 위협을 퇴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여러분들이 한번 마련해 보시면 경영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원의 스와트 분석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내부 환경, 외부 환경, 경쟁사 분석, 고객 분석 이런 것들을 잘 해보고 또 강점, 약점, 또 기회 요인, 우연 요인도 좀 한번 해보고 그래서 경영 전략을 한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의 환경 분석할 때, 아, 도대체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다.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서 이거 예로 좀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내부 환경으로는 경영 성과, 경영 시스템, 교육 서비스, 학원 구성원의 전문성,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경영 성과, 매출 이익 성장률은 어떤가? 학원 마케팅, 신입생 모집, 연속 수과, 구전 행동, 전략은 계획했던 대로 잘 되나? 이게 돈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원의 이제 경영 시스템, 인사 시스템 수준은 어떠한가? 보상, 교육 시스템은 어떠한가? 자금 관리는 원활한가? 경영 노하우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옆에다가 선생님이 써보시면 돼요. 원장님인 경우는 예스도 아니면 뭐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뭐 이렇게. 교육 서비스 믹스는 잘 되고 있는가? 시설 프로그램, 강의 수준, 차량, 뭐 상담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 목표 고객 및 잠재 고객의 니즈에 부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학원 구성의 전문성 보셔야 되겠죠? 열정과 경험, 전문성, 지식, 업무 몰입 정도, 또 재직 기간은 어떤가 이런 걸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배경과 근거는 무엇인가? 즉 학원 경영의 성과, 매출, 이익, 성장률 보지도 않고 계산해보지도 않고 요즘 돈벌이가 되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입생 모집 연속수강, 구전행동 전략 계획대로 됐는가? 이렇게 내가 예스 50점, 50점이라고 내린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야지 잘 돼요.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도 200명이고 이번 달에도 학원생이 200명이고 다음 달에도 학원생이 200명이야. 아 그러면 웬만큼 잘 되는 것 같으네? 근데 실제로 봤더니 신입생과 생각했던 대로 계속적으로 뭐 매월 20명씩 왔지만 뭐 걔네들이 계속 다닌 애들은 또 계속 20명씩 그만뒀기 때문에 애들이 연속 수강도 안 됐고 온 애들 보니까 실제로 뭐 추천하기보다는 광고를 통해서 많이 왔더라. 그럼 구전행동 전략도 안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답을 하면서도 인사관리 시스템 수준은 어떠한가? 좋음. 무슨 근거로 좋다고 말했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씩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니까 선생님이 직접 쓰고 학원 구성의 열정과 경험은 어떤가? 보통 그렇게 내린 이유는 뭐야?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뭐 구성원들이 보니까 뭐 전공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공부한 것이 지금 이 학원과 잘 맞지 않는다든지 경험이 많지 않다든지 애들이 시키는 일만 한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열정과 경험이 많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걸 써보면서 궁극적으로는 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강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강점이면 열정과 경험이 높아. 그러면 우리가 열정과 경험을 높여가지고 강점을 살려서 기회 요인을 잡고 위험 요인을 퇴치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이 짤 수 있는데 열정과 경험이 약해. 약점으로 잡히면 이것부터 치유해야 되는 거죠. 또 외부 환경은 학원 시장, 입시 정책, 학교 변화, 사회 변화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학교, 특히 이제 공교육, 입시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 막 이런 거 없앤다고 하는데, 그럼 학교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런 외부 환경을 잘 봐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이것이 기회 요인인지 위험 요인인지 잘 봐야 되고요. 경쟁사, 어, 경쟁자들이 동향, 아까 말했죠. 학원 학습지, 뭐, 개인과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들에 대한 안정성, 불안정성, 성장세, 하락세. 그럼 사회적 연결망의 정도는 어떠한가?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처, 뭐, 관공서,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객 분석해야 돼요. 학생 학부모가 도대체 어떻게 포지셔닝 된다. 우리 학원은 뭐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엄청나게 좋은 학원이라고 생각하는지,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저 그렇지 뭐 보낼 데 없으니까 보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우리 학원은 어떻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고 우리 학원의 학생은 도대체 성적이 상위권이야, 중위권이야, 학습력이 우수해, 아니면 보통이야,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아니면은 선생님이 일일이 다 체크해줘야 돼.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가 특목고야, 스카이야, 아니면 일반고등학교야, 인서울이야. 그거 되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 분석도 하고 그렇게 근거를 내린 배경과 이유가 뭔지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또한 부모의 특성, 교육, 소득, 자녀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여기 옆에다 써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경영 분석 이유와 목적을 좀 더 보면서 우리 학원이 문제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약점일 수도 있고 그런 약점, 장점 이런 거 다 봤을 때 우리 학원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이런 문제는 우리 학원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모든 학원의 문제인가 이렇게 내릴 수 있는 배경과 근거는 무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을 써보세요.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는가. 학원 안에 문제점이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문제들이 제시되었는데 해결 방안이나 대안으로는 무엇을 했나. 근데 그게 해결됐나 안 됐나. 안 됐으면 뭐 때문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고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뭐 다양한 목표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목표 달성하는 데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 하다못해 시간과 돈이 없는지 아니면 능력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여기다 써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답을 찾기가 훨씬 쉬워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목적, 경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면 그 범위와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경영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가? 즉 가장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거, 또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보고 또 언제까지 이걸 하려고 하는지 또한 이렇게 경영 분석을 했을 때 우리 학원이 무엇이 좋아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옆에다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수많은 전략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전략을 수립할 때 경영자들이 굉장히 몇 가지 조심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전략 수립의 핵심은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그 과정에 집중해야 되고 고객에게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하면서 어쨌든 비용보다는 수익을 고려해서 해야 되겠죠? 네.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러한 전략을 좀 수립을 잘해도 구성원들이 참여율이 낮으면 전략 실행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 수립은 원장이나 부원장이 혼자나 둘이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구성원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게 하고 또 이랬을 때 예기치 않은 곳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새롭게 채택된 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또 나중에 직원들은 아니 그런 전략을 누가 수립했대? 그러면서 그걸 따라오지 않는데 이 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전략을 수립하면 이러한 전략 실행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저항을 미리 예방하고 이 직원들은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아, 전략 이런 게 우리가 같이 했으니까 뭐 이런 일이 생기겠지 뭐 이렇게. 그래서 궁극적으로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이유와 목적, 근거를 가지고 이제 전략에 나오게 되면 전략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여서 전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략을 수립할 때는 어쨌든 고객의 욕구에 충족시키는 과정에 집중하고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하는 거에 고민해야 되며 비용보단 수익을 고려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미래의 저항을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거 주의할 때는요, 이 학원이나 이 구성원들은 이 전략을 도출할 때 엄청 열심히 한대요. 그리고 그러한 전략을 하면 뭐든지 뭐 잘 될 것 같은 희망적인 이런 미래를 예견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략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만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경영은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과가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할 때는 너무 낙관적이게 아니라 좀 보완책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 수립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실행에 있어서도 중요한 건 적시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략을 수립해서 그걸 언제, 누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먼저 선제적으로 시장을 점유하는 이런 선점자 이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많은 경영자들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선점자 이점을 하려고 새로운 전략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이 선점자 시장 이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의 인지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이제 아래의 예처럼 선제적 시장 진입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또한 실패를 감수해야 되는 이런 생각이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어쨌든 신도시 대규모 단지에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최초에는 그, 진입이 불리이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 학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 입주민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잘 됐냐, 안 됐냐, 실제로 아파트는 크지만 그게 독신자 아파트거나, 아니면 뭐 월세를 추구하는 뭐 그러한 임대 아파트의 그런 경향성이 높거나, 그리고 뭐 서울에 살면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 부모의 직장이나 이런 거는 도시이면서 신도시에서 생활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자금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별로 없을 수도 있고 또한 학생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진입보다는 두 번째가 진입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왜냐면 첫 번째의 실수나 허점을 좀 미리 뭐 앞에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내가 이제 나중에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전략이 실행을 할 때도 우리가 이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아주 좋은 예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러한 여러분들이 전략을 수립해 놓고 이걸 언제 하냐. 예를 들어서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을 때 신입생들이 많이 오니까 그 방학을 기점으로 할 건지 아니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기점으로 할 건지 어떤 때에 내 전략을 런칭을 함으로써 최대의 적시성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적시성은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수도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경영을 하는 다양한 환경들 그리고 그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내가 조금 더 어떤 허점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런 수업 내용을 듣고 그냥 이런 게 있네라고 끝내지 절대 마시고 여기 옆에다가 한 줄씩 답을 써가면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미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들을 꼭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중간 보고서까지 끝까지 갈 건데요. 지금 과제는 자신의 학원, 회사에 대한 경영 분석, 자신에 대한 스와트 분석 이런 것들을 일단은 해서 중간에 이렇게 과제 내주시고 또 중간 보고서까지 이걸 계속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때 어쨌든 환경 분석, 경영 분석 이런 거 좀 잘해서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앞에 보셨던 그런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체크해 보시면서 자기를 좀 알아가는 그 정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경우 이거 어떻게 분석해? 그런 경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석을 해도 아주 좋아요. 나의 장점은 뭐고 나의 약점은 무엇이고 또 지금 나란 사람이 노동시장에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기회 요인이 있고 위험 요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와서 제2모작, 제3모작을 하려는 이러한 노력들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오늘도 오랜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